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김명희 문학TV, 오늘은 무사 백동수에 대한 논문을 중심으로 집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그 시대를 살다 간 우리의 인생 선배인 무사 백동수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아갔는지 지금부터 시작할 스토리텔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얻을 인생의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무사 백동수에 대한 스토리텔링 제목은 내 앞에 장애물이 없음을 슬퍼하라 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내 앞에 장애물이 없음을 슬퍼하라. 김명희. 1771년 영조 47년 만초천 모래사장에서 기합소리가 들려왔다. 사내가 쥔 검의 운두에서 붉은 수실이 바람에 흔들렸다. 큰 키에 용모가 빼어난 남자. 검은 너무 길지도 그렇다고 짧지도 않아서 요도는 적을 찌르거나 베기에 탁월한 검이었다. 사내는 좌우로 검을 눌리며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때 음성이 들렸다. 동수야, 모름지기 검이란 상대의 움직임을 본 후 내지르면 그땐 이미 늦는다. 상대보다 몇 수를 더 내다봐라. 상대의 심중을 읽어라. 아, 이건 스승님 음성인데? 사내는 놀라 검을 멈췄다.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사내가 주변을 돌아봤다. 스승님, 어디 계세요? 그러나 냇물만 졸졸졸 흐를 뿐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사내의 귀에만 들리는 환청이었다. 그가 볏짚으로 된 허수아비를 뚫어질 듯 노려봤다. 검을 다루는 눈빛이 씩씩하고 장중했다. 구겨진 미간 사이로 굵은 땀방울이 흘렀다. 그의 검은 엄격했고 힘찼지만 법도에서 벗어남이 없었다. 사내의 외검술은 토유류, 운광류, 천유류, 류피류 네 가지를 따르고 있었다. 이 검법은 상대의 검을 때리거나 순간 내려치는 힘이 탁월했다. 사내의 검은 유독 빨랐다. 고요했다가 이따금 허공에서 피의 비명처럼 검이 울었다. 눈앞의 적진을 뚫고 강렬하게 쭉쭉 질러가는 솜씨는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사내는 검수를 연마하면서 이따금 혼자 중얼거렸다. 산사우! 산사에 내리는 비처럼 칼끝은 적을 향하고 칼날은 위를 향하게 하며 검을 나의 눈높이로 하되 고요히 땅과 수평을 맞춘다. 과호양수 전일타.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어 두 무릎을 구부려 앉으며 땅과 아주 가깝게 단숨에 적을 내려 벤다. 유성출.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유성이 내리꽂히듯 검날의 순간 돌파력으로 적을 향해 길게 나가 단번에 내려친다. 유사 의검 우견. 오른손으로 검 손잡이를 꼭 잡고 날이 위로 오도록 손목을 틀고 왼손으로 손잡이를 받쳐 잡는다. 외검보 자세와 모든 동작은 시처럼 함축적이었다. 사내가 검을 좌우로 휘두를 때마다 햇볕이 조각조각 잘려나갔다. 그가 한 곳을 노려보며 깃털처럼 가볍게 몸을 띄웠다. 순간 점프에 날아올랐다. 공중에서 허수아비를 사선으로 단칼에 베며 땅에 내려섰다. 모래사장에 착지한 그는 등을 돌리고 선 채 미동도 없었다. 적막이 흘렀다. 몇 초쯤 지났을까. 굵은 볏짚이 무자르듯 반토막이 난 채 바닥으로 떨어졌다. 불어온 바람에 그의 긴 머리가 평화롭게 휘날렸다.
사내는 심호흡과 함께 다시 자세를 잡았다. 이번엔 기창을 집어들었다. 창의 날이 9촌이었고 자루는 9자나 되었다. 사내의 키보다 훨씬 긴 나무 끝에 뾰족한 쇠촉이 박혀 있었다. 창을 든 그가 다리를 벌리고 이마 자세로 섰다. 기창은 창에 달린 깃발도 무기였다. 깃발로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 야간 기습 공격에 특히 효과적이었다. 그가 창의 중심을 잡고 풍차처럼 돌리다 몸의 각도를 재빨리 틀며 단번에 창을 날렸다. 기창이 비호처럼 날아가 허수아비의 심장을 단번에 관통했다. 거대한 허수아비가 앞뒤로 출렁였다. 사내가 사방에서 출몰하는 가상의 적을 제압하며 천변을 달렸다. 사내의 상상 속에 있는 적들을 흩으며 방어를 이어갔다. 동수야, 너의 창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몸이 창이자 방패다. 명심해라. 내가 창을 든 것조차 잊어라. 깃털처럼 가볍게 하나가 되어라. 그의 귀에 또 환청이 들렸다. 검선 김광택의 음성이었다. 스승은 몇 년 전 저 세상으로 떠나고 없었다. 스승의 메아리를 따라 날렵하게 몸을 움직이며 가슴으로 대답했다. 스승님, 명심하겠습니다. 허수아비의 등과 허벅지에 창이 깊이 꽂힘과 동시에 사내가 동작을 멈췄다. 호흡을 가다듬은 사내가 모래사장에 앉아 천변을 바라보았다. 사내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나라에는 창과 검의 병기가 너무 없어. 오로지 궁술에만 의지하고 있어. 이는 장차 심각한 난관을 보게 될 것이다. 소중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에 잠긴 그의 안색이 어두웠다. 태양을 올려다본 사내가 무구를 챙겨 일어났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어서 가야겠다. 1773년이었다. 매미 울음소리가 철수세미처럼 귓속을 긁어댔다. 날이 더워 노인들은 느티나무 아래로 몰려들고 아이들은 온종일 물가에서 살았다. 한낮이면 마을 빈집들은 새소리와 손잡고 놀았다. 목멱산에서 흘러내린 만초천은 하늘과 구름을 품에 안았다. 백동수는 오늘도 천변에서 검수를 연마하고 집으로 향했다. 유리알 같은 만초천에서 온종일 멱을 감다 싱거워진 8살 아이들이 내기를 했다. 육삼아, 집까지 누가 먼저 가나 내기하자. 좋아.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지름길로 가기다. 가위바위보! 고보기가 이기자 지름길을 골랐다. 내기에 진 육삼이는 징검다리를 건너 마을로 달려야 했다. 징검도를 건너뛰던 육삼이 그만 미끄러져 물로 떨어졌다. 고보기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무릎이 까진 육삼이가 돌에 앉아 콧방울을 부풀리며 엉엉 울었다. 너 언제까지 거기서 울 작정이냐? 나 좀 지나가자. 목 놓알던 육삼이 낯선 목소리를 돌아봤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 백동수. 넌? 저는 육삼이에요. 근데 아저씨는 왜 맨날 저기 모래사장에서 혼자 칼싸움을 하세요? 아이의 당돌한 질문에 백동수가 빙긋 웃었다. 나? 그러게 말이다. 사실 이건 비밀인데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사람 노릇 좀 해보려고 그런다. 그럼 넌 왜 울고 있냐? 아이가 누런 콧물을 새카만 손등으로 훔치며 말했다. 친구랑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제가 졌어요.
아저씨, 이게 다 저 징검다리 때문이에요. 백동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육삼아, 너는 이제 저 징검다리 덕분에 앞으로 늘 이기게 될 거다. 아이가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후비다 고개를 갸웃했다. 백동수가 설명하려 애썼다. 네 앞에 장애물 있는 건 아주 좋은 거라고.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그걸 넘는 동안 훌륭해지거든. 장애물이 없으면 너는 크게 발전할 수 없어. 너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을 친구로 생각해봐. 내 앞에 장애물이 없다면 오히려 그게 더 슬픈 거야. 아저씨 말 알겠냐?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진한 눈망울로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했다. 그런데 아저씨, 백정이 뭔지 아세요? 백정? 알지. 근데 그건 왜? 아이는 넘어진 것도 있고 해맑게 웃었다. 우리 아버지가 백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크면 백정이 될 거래요. 아이는 아직 그 의미를 다 모르는 표정이었다. 백동수는 아이의 구김없는 미소가 짠했다. 육삼아, 그것이 앞으로 네가 건너야 할 큰 징검다리가 되겠구나. 그래도 힘내라. 그런 장애물은 훌쩍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야. 알았지? 그것이 너를 가르칠 스승이 될 거다. 아저씨도 너만 할 때 그랬거든. 아저씨 말 꼭 명심하고 앞으로는 울지 말고 뭐든 씩씩하게 이겨내야 한다. 알았지? 아저씨가 보니 너 나중에 훌륭한 장군 되겠다. 백동수가 한쪽 눈을 찡긋하며 웃었다. 아이는 신나게 마을로 달렸다. 백동수는 손에 강아지 풀을 돌리며 터덜터덜 징검도를 건넜다. 그가 혼자 중얼거렸다. 육삼아, 지금은 아저씨 말이 이해 안 되겠지만 곧 알게 될 날이 온다. 부디 주저앉지 말고 힘들수록 우뚝 서라. 그러면 너의 때가 올 거야. 29 백동수는 강아지 풀로 풀피리를 불며 목멱산 눈부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가 갑자기 실성한 듯 푸른 하늘을 향해 외쳤다. 어우, 제기랄. 무과에 급제했으면 뭐해, 젠장. 관직도 못 받는 서출인데. 그래, 내 호가 괜히 얀내겠는가. 들판에 굶주려 했다는 뜻이니 얼마나 나다운가. 백동수, 동수야, 늘 세상에 굶주린 들판의 야뇌야. 나는 야뇌다. 백동수는 화통하게 웃으며 마을이 있는 기슭으로 접어들었다. 오늘은 백탑화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백탑은 운종가의 우뚝 솟은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별칭이었다. 권세가와 명문거족들은 궁궐 주변 북촌에 살았고 백탑, 지금의 탑골공원 주변과 남산 기슭에는 벼슬 낮은 양반이나 중인들이 거주했다. 이제 오세요? 아까부터 손님들이 와 계세요. 얌전한 아내가 쌀이문 밖으로 나와 백동수를 맞았다. 백탑파 일원인 박지원과 백동수의 매부 이덕무와 박재가도 와 있었다. 박지원이 반기며 백동수의 호를 불렀다. 이복의 야뇌, 늦었구만. 오늘은 또 누굴 구해주고 이제야 나타났는가? 허허허허. 백동수는 늘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협객이었다. 그는 유능한 무사였고 문장과 글씨에도 능했지만 할아버지가 서자였다. 그래서 출중한 무관임에도 출세에 장애물이 많았다. 웃을 수 없는 삶 속에서도 그는 항상 긍정적이었다. 백동수는 그의 가을 가족을 이끌고 강원도 기린협 골짜기로 들어갔다. 첩첩 산중에 운둔하듯 농사를 지으며 무예를 연마했다.
그는 신분의 굴레를 오히려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이자 스승으로 삼았다. 그리고 15년 후 1788년 정조 12년 어느 날 정조가 명을 내렸다. 옛날 우리 선조대왕께서 하교하기를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여 기우는 데 있어 격가지를 따지지 않는 것인데 인신이 충성을 바침에 있어 어찌 반드시 정적에게만 해당하겠는가 하였으니 위대한 성인의 말씀이다. 서얼들 중에 뛰어난 재주를 지닌 선비로서 나라에 쓰임이 될 만한 사람이 어찌 없겠는가. 그들의 포부도 펴보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또한 과인의 허물인 것이다. 이조와 병조의 신하들로 하여금 대신에게 나아가 의논하여 소통시킬 수 있는 방법과 권장 발탁할 수 있는 방법을 특별히 강구하게 하라. 천안 출신이라고 외면당했던 백동수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왔다. 매부 이덕무의 천거로 비로소 관직에 들어서게 된 것이었다.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에 노력했던 정조의 정책 덕분이었다. 수시로 궁밖을 행차했던 정조는 직접 시험 과목을 내기도 하고 무사 선발에 나섰다. 합격자 중에서도 엄격히 선발한 무사들로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령을 탄생시켰다. 장용령 병사들은 매일 강도 높은 훈련으로 실력을 다졌다. 백동수는 장용령 외영 초관으로 임명되었다. 100여 명의 부하들을 직접 지휘하고 무예를 가르치는 직책이었다. 그때 백동수의 나이 40대 중반이었지만 검과 창을 따를 자가 없었다. 초관 백동수는 병사들이 칼이나 창 등 단병기를 크게 선호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오랜 전통장기인 궁술훈련에 대부분이 집중했다. 전사를 돌아보니 조선의 육군이 연이어 패전한 것은 전술과 무기의 열세로 압축되었다. 이 문제를 정조도 고민했다. 1년 후 정조는 무예 도보통지 편찬을 하명했다. 규장각 검소관으로 있었던 이덕무와 박제가, 장용영 초관 백동수가 이 막중한 책임을 맡았다. 이덕무는 문헌 고증을 담당했고 박제가는 참고 문헌 취합과 원고 집필과 글씨를 맡았다. 그리고 백동수는 무예를 실제로 시연하여 고증하는 일과 최종 교정과 간행을 담당했다. 백동수는 연무장에 나가 훈련 중인 병사들의 자세와 실력을 면밀히 관찰했다. 무기 이동과 다양한 동선을 생각해 장용영 내영 무기고 옆에 임시 막사를 준비했다. 막사 내부에는 종이와 지필무기 놓인 널찍한 책상이 자리를 잡았고 한쪽은 공간을 확보해 다양한 무기 시연이 가능하도록 했다. 만반의 준비가 끝나자 셋은 날을 잡아 한자리에 다시 모였다. 30년 지기인 우리 셋이 의기투합해서 국방의 기본이 될 무예 교범서를 기필코 완성하세. 백동수가 박제가와 이덕무에게 말했다. 두 분 검소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무예 도보통지의 핵심은 우리나라 군병들이 지금 단병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박제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덕무가 동의했다. 야뇌 물론일세. 나도 제 손도 잘 알고 있네. 나는 최근에 전하께서 내주신 진술서 병학통도 익혀야 하고 이제는 또 무예 도보통지도 완성해야 하고 아이고 요새 아주 혼이 나갈 지경이네. 이덕무의 하소연에 백동수가 박제가와 박장대소했다. 하하하하 매부 때문에 웃습니다. 허허 이 사람아 자네 능력이 뛰어나 그런 걸 어쩌겠나. 엄살 그만 떠시게. 그들은 막사에서 밤과 낮을 잊고 편찬에 몰두했다. 백동수는 각종 무예서에 있는 기예를 이덕무와 박제가 앞에서 몸으로 직접 시연했다. 그의 동작을 화원 허감이 상세히 그림으로 옮겼다. 백동수는 그 과정에서 과거 기록들을 철저히 수정해 나갔고 하나로 통일시켰다. 세 사람은 토론과 회의를 반복하며 차근차근 진행했다. 어느새 밖에 어둠이 내려앉았다. 백동수가 앞에 나와 칼로 베기 시범을 보였다. 이덕무는 문헌 자료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비교하며 백동수의 설명에 집중했다.
박제가는 백동수의 무기 설명과 그것들의 장단점을 1차 세필로 속기에 나갔다. 외검에는 4가지 기법이 있지요. 토유류, 운광류, 천유류, 유피류가 그것인데 외검의 도건기법은 단병기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 병사들에게 아주 유용합니다. 시간은 쏜살처럼 날아가 어느새 이경이었다. 종각에서 금루관이 통행금지를 알리는 28번의 인정을 울렸다. 종소리와 함께 궁의 사대문이 모두 걸어 잠겼다. 막사를 환히 밝힌 화토불에서 이따금 젖은 장작이 지글지글 김을 품었다. 널따란 책상 위 등잔불이 고요히 어둠을 떠받치고 있었다. 가늘게 꼰 심지 불꽃이 졸음에 겨워 비틀거렸다. 흰 막사에 비친 백동수의 검은 그림자가 거인처럼 보였다. 이게 등패입니다. 사과처럼 생겼죠. 한 손엔 등패를 들고 한 손엔 단도를 쥐고 이렇게 공격과 방어를 같이 합니다. 백동수가 등패 안쪽에 달린 2개의 고리에 왼손을 팔뚝까지 깊이 끼웠다. 그는 계속 설명과 시연을 이어갔다. 등패의 재질은 등나무가 무척 가볍지요. 이동도 편하고 기동성도 좋아요. 한번 만져보세요. 낭창낭창하지요. 등패는 적이 공격하면 그 충격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간혹 멀리서 날아온 총알을 막아내기도 합니다. 이 등패가. 그가 이번엔 낭선을 들고 공격 자세를 취했다. 이덕무는 의자에 앉아 백동수의 몸동작을 관심 깊게 보았다. 박제가는 세필로 먹을 찍어 속기하며 시연을 따라갔다. 화원의 붓끝에서 머리에 상투를 튼 작은 무사가 다양한 병기를 들고 살아 움직였다. 낭선은 통대나무에 가지를 여러 개 남기고 끝에 독을 바릅니다. 그러면 적군은 가지에 닿기만 해도 죽으니 전의를 상실하지요. 과거 외국의 검을 막는 데 효과적이었던 것이 낭선입니다. 적의 칼이 들어올 때 이렇게 낭선에 뻗은 대나무 가지 사이로 칼을 끼워 이렇게 확 밀치면 공격하기 어렵죠. 그때 먼 곳에서 궁궐 금루관이 삼경을 알렸다. 삼경이요. 삼경이요. 그가 잠을 쫓으려 잠시 막사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백동수는 당파를 들고 시연을 이어갔다. 당파는 삼지창이라 부르기도 하지요. 공격에도 쓰지만 방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적이 창으로 찌르면 갈라진 곳에 재빨리 창을 걸어 이렇게 꺾거나 비틀어 버립니다. 백동수는 실학정신으로 편찬에 임했다. 어느새 사경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당파를 설명하는 백동수에게 화원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초간나으리, 근데 전쟁에서 이렇게 다양한 무기가 꼭 필요한가요? 사실 이걸 다 쓰기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쇼? 백동수가 지그시 웃었다.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이 언제 어떤 무기로 쳐들어올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래서 다 필요합니다. 음양오행처럼 무기와 무기끼리도 서로 합이 있고 극이 있지요. 낭선이 아무리 강해도 등패에겐 꼼짝을 못합니다. 낭선이 찌르면 등패로 맞고 다른 손에 쥔 칼로 적을 찔러 막지요. 그런데 이 등패를 잡는 천적이 바로 곤봉입니다. 곤봉과 철퇴와 도리깨는 등패를 단번에 때리거나 쳐서 부수지요. 등패를 쥔 적군의 어깨뼈도 부숩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곤봉이나 도리깨나 철퇴를 잡는 건 원거리에서 날리면 되는 장창이지요. 굳이 가까이 가서 곤봉에 맞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이 장창은 당파나 낭선을 만나면 둘 다 망합니다. 무기들이 뒤엉켜 싸우질 못하거든요. 당파나 낭선이 서로 엉켜 우왕좌왕할 때 등패가 신속히 때려잡는 거죠. 이렇게. 결국 모든 무기들은 유사시에 서로의 빈곳과 단점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문한 화원과 듣고 있던 이덕무와 박제가가 모두 백동수의 설명에 감탄했다. 오경이요. 오경이요. 종각에서 33번이 타루가 울렸다. 새날이 시작되었다. 밤새 굳게 닫혔던 국문이 활짝 열렸다. 막사 밖에서 무관들이 군무교대 소리가 웅성웅성 들려왔다. 여명이 거치자
막사 안쪽까지 황금빛 아침 햇살이 빛의 막대기처럼 길게 들어왔다. 백동수, 이동무, 박재관은 그 후로도 수시로 모였고 많은 밤을 새며 2년이 흘렀다. 1790년 정조 14년 4월 29일 세상의 봄꽃이 만개했다. 그들은 사권 사책으로 된 무예 도보통지와 이를 한글로 풀어쓴 언해본을 완성했다. 조선 최고의 무예교범이자 동양무예의 완결판이 탄생한 것이었다. 정조는 무예도보통지 서에서 편찬 배경과 단병접전 무예교범의 전사를 간략히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창이나 검의 병기 없이 궁술만 있었다. 임진왜란 뒤 선조 때 곤봉, 장창 등 6가지 기회를 다룬 무예제보가 편찬되었고 영조 때에는 여기에 죽장창과 예도 등 12기를 더하여 무예신보를 간행하였고 다시 마상, 격구 등 6기를 더하여 도합 24기로 된 무예도보통지를 만들었다. 백동수는 언해본을 필사해 장용영 병사들이 활용하게 했다. 그가 병사들을 모아놓고 당부했다. 모두 들어라. 무는 실천을 통해서만 단련된다. 실천은 훈련이며 병술은 약속이다. 그 모든 것이 무예도보통지 안에 있다. 이 책을 가까이 두고 본인의 것이 되게 하라. 알겠느냐? 백동수는 무과 시험 감독이 되어 목멱산 쪽으로 말을 몰았다. 만초천을 지나다 모래사장에서 한 사내를 봤다. 멀리서 봐도 검을 다루는 실력이 제법이었다. 백동수는 부하를 시켜 그를 불렀다. 청년이 백동수 앞에 머리를 숙였다. 늠름한 청년은 육삼이었다. 긴 세월의 모습들이 변한 둘은 서로 알아보지 못했다. 백동수가 물었다. 자네는 왜 무술을 하는가? 소인은 천한 백정의 자식이라 무관이 될 수 없으나 장애물을 넘기 위해 하옵니다. 장애물을 넘기 위해 무술을 한다고? 백동수가 물끄러미 청년을 바라봤다. 청년이 머리를 조아리고 말을 이어갔다. 어릴 때 어떤 분이 저기 모래사장에서 늘 창검술을 익혔습니다. 어느 날 저 징검다리에서 제가 넘어져 울고 있을 때 그분이 제게 해준 말씀이 있었지요. 저는 자라면서 그 어르신의 말씀을 확연히 깨달았습니다. 그 후 안타깝게도 조남도 기억나지 않고 그분을 다시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장애물이 없음을 슬퍼하라. 장애물은 너를 발전시키는 친구이자 스승이다. 라고 당부하셨던 그 말씀은 제 인생 좌우명이 되었고 제 평생 스승으로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 자네는 장차 어떤 무사가 되고 싶은가? 육삼은 공손히 손을 모으고 아뢰었다. 저는 천민이오나 하늘이 허락한다면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협객이 되고 싶습니다. 백동수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말을 몰았다. 저만치 말을 타고 가던 백동수가 육삼이에게 되돌아왔다. 나라를 지키고 약한 백성을 보호하는 일에 귀천이 따로 있겠는가? 이거 받게. 백동수는 육삼이에게 보자기로 싼 것을 주고 부하들과 사라졌다. 육삼이는 영문도 모른 채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았다. 청년 육삼은 느티나무 아래로 가서 보자기를 끌렀다. 그것은 4권으로 된 서책이었다. 무예 도보 통지 언해본? 이게 뭘까? 백동수가 주고 간 것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한글본이었다. 첫 장을 넘긴 육삼은 그 자리에 몸이 굳고 말았다. 육삼이 늘 목말라 했던 무예에 관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다. 우와! 이게 뭐야? 세상에! 엄청난 책이잖아? 이게 꿈은 아니겠지? 육삼의 눈이 번쩍 뜨였다. 서책을 살피던 육삼은 백동수가 사라진 길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백동수는 그 후 충청도 비인현감과 평안도 박천군수를 지냈다. 그로 이어서 부국 강병을 추구했던 정조의 의문스런 죽음에 절망하고 1802년 노론 벽파에 의해 유배되어 무사 백동수는 1816년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